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호펜하임의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호펜하임의 나겔스만 감독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철학을 가진 감독입니다. 따라서 호펜하임의 축구 또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인 목표란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 틈을 만들고 득점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겔스만 감독은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동시에 선수들을 중앙에 밀집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나겔스만 감독은 3-1-4-2 혹은 3-3-2-2라고 표기되는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중원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겔스만의 축구에서 이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격 상황에서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전방 투톱과 함께 공격적인 블록을 형성한다는 부분입니다. 최전방 투톱과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만들어내는 사각형 형태의 포메이션은 호펜하임 공격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 공격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호펜하임은 이 좁은 지역의 수적 우위를 살려서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이 좁은 지역으로 볼을 보내주고 수적 우위를 살려서 볼을 소유하는 것인데요. 공격수들이 몰려있는 이 공간 자체가 상대 중앙 수비의 바로 앞 공간, 즉 페널티 박스 근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상대방보다 수적 우위를 가지고 볼을 소유하게 된다면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호펜하임의 공격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공격 상황에서 최전방 투톱과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사각형 형태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호펜하임은 이 전형을 활용해 공격을 진행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전방으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 4명의 공격수들이 볼이 위치한 지역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이 중앙에 몰려 있는데요. 그리고 호펜하임의 또 다른 공격적인 특징은 좁은 지역에 몰려있는 4명의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폭넓게 움직여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3백에서는 측면 공간을 좌우 윙백이 도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문제는 윙백들이 담당해야 하는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자칫하면 측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펜하임은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윙백의 공격 부담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기용하는 전술의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의 공격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측면으로 움직여도 중앙의 공격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호펜하임은 최전방 투톱 그리고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모두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기용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포메이션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 자유롭게 측면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격수들이 자유롭게 측면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는 좌우로 분산되게 되고 그만큼 상대 수비 조직에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호펜하임의 공격 장면을 보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호펜하임이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된 아미리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공격 장면에서 이런 장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은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인 우투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모습인데요. 이때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여도 여전히 중앙의 공격 숫자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의 공격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존재는 좌우 윙백입니다. 호펜하임의 좌우 윙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측면 공간으로 높게 전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좌우 측면으로 공격수들이 움직인 상황에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이처럼 좌우 윙백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호펜하임의 공격 형태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하는 것입니다. 즉 호펜하임을 상대하는 팀은 좌우 측면을 수비하는 동시에 중앙에서도 수비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가 측면과 중앙 모두를 수비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은 수비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직선적이고 과감한 패스를 보내주는 호펜하임의 공격 스타일은 호펜하임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팀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패스맨만 봐도 호펜하임의 공격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앙에 최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몰려있고 좌우 측면에 윙백이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호펜하임의 공격 장면을 보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중앙에 선수들이 몰려있는 상황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좌우 윙백인 슐츠와 카데라백이 좌우 측면에 넓게 위치하고 중앙에 4명의 공격수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이 빈 공간을 찾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움직임에 맞춰 직선적인 패스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 경기인데요. 호펜하임의 좌우 윙백과 4명의 공격수들이 공격 진영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중앙에도 공격 숫자가 많은 것을 활용해 공격 찬스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겔스만의 축구는 수비적으로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수비적인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원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기 때문에 중앙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윙백 혼자 측면을 담당하는 3백의 특성상 좌우 측면 공간에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호펜하임의 공격적인 전술은 중원에 위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높게 전진하기 때문에 중원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이 공간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나겔스만 감독은 이 문제를 3백의 좌우 수비수를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공격 상황에서 수비수들을 전진시켜 중앙 공간을 커버하고 후방으로 넘어오는 볼은 가장 뒤에 남아있는 수비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호펜하임의 공격 상황에서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출전한 아포구마가 중원 지역까지 올라와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지난 시즌의 경기인데요. 호펜하임의 공격 상황에서 당시 호펜하임 소속이었던 쥘레가 중원 지역까지 올라와서 중원 공간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좌우 중앙 수비수가 전진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후방으로 넘어오는 볼은 최후방에 남아있던 케빈 폭트가 따라와서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윙백이 담당하는 좌우 측면 공간이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3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중앙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중앙에 밀집하고 있는 호펜하임의 전술적인 특성상 측면 공간의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겔스만은 이 문제를 중앙에 밀집한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해결합니다. 중앙에 몰려있는 호펜하임 공격수들은 수비 상황에서 좌우 측면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요. 상대가 볼을 보내는 방향에 따라서 공격수들이 좌우로 넓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볼의 위치에 따라 선수들이 좌우로 재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인 소비가 큰 대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측면 공간에 대한 호펜하임의 단점이 나타났던 장면인데요. 이 상황에서 호펜하임의 윙백은 홀로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서 중앙 수비수 또한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호펜하임의 수비 조직에 틈이 생기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윙백 홀로 측면을 수비하는 것은 수비 조직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호펜하임은 공격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측면 수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공격수로 출전한 크라마리치가 적극적으로 반대편 측면을 수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비적인 헌신 덕분에 윙백은 자신의 수비 위치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고, 이전 상황과 다르게 호펜하임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호펜하임의 공격수들은 수비 상황에서 볼의 위치에 따라 좌우 측면으로 폭넓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상당한 체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겔스만은 체력적으로 수준이 높은 공격수들을 전방에 기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리하자면 호펜하임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투톱과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기용하면서 중앙에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하고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방에 많은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 조직 사이로 부지런히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전술만큼 수비적인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중원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면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한다거나 미드필더들이 중앙에 뭉쳐있으면서 측면 수비가 헐거워진다는 수비적인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은 이 문제들을 좌우 수비수를 높게 올리고 공격진의 폭넓은 수비 범위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나겔스만의 공격적인 전술은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적에 있어서도 호펜하임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지만 수비적인 단점을 폭넓은 활동량으로 커버해야 하는 호펜하임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선수단의 체력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진에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나겔스만 체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전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나겔스만 감독은 라이프치히에서 주로 4-4-2 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3-5-2 혹은 3-4-1-2 전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 시절부터 즐겨 사용했던 3-5-2 혹은 3-3-2-2 전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 성향을 가진 선수들을 배치했다는 것인데요.
3백 전형에서는 좌우 윙백들이 측면에서 담당해야 하는 공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두 명의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윙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비 상황에서 윙백이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 있을 때 공격을 전개하게 되면 윙백이 공격 지역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중앙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위치한 4명의 선수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윙백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줬는데요. 시즌 초반 나겔스만은 이러한 방식을 라이프치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시켰습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측면 공격수로 뛰는 은쿤쿠, 포르스벨이, 자비처 같은 선수들을 중앙에 배치시켜서 호펜하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최전방 투톱과 미드필더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너무나 큰 수비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이나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볼을 빼앗기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인 덴메가 혼자 중원의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덴메를 도와주기 위해서 좌우 중앙 수비수가 전진하면 수비 뒷공간이 위험하게 노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나겔스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는 선수의 숫자를 2명으로 늘리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4-2 혹은 4-2-2-2 형태의 전형이 만들어졌고, 3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3-4-1-2 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파메카노, 코나테, 오르반으로 이어지는 주전 수비 라인에서 코나테와 오르반, 이 두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장기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3백을 사용하기에는 중앙 수비수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국 나겔스만은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4-4-2 혹은 4-2-2-2 형태의 전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전형에서도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최전방 공격수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라이머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5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 앞에 배치되는데요. 여기서 공격 진영에 위치한 4명 혹은 5명의 선수는 유동적으로 서로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미있는 것은 좌우 풀백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좌우 풀백이 단순하게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수들과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이프치히는 많은 선수들이 좌우로 넓게 배치되면서 상대 수비의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격을 진행하는데요. 한편 라이프치히의 공격 과정에서 지켜볼 만한 또 다른 포인트는 풀백이 전진하면서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 비스듬한 방향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라이프치히는 월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엇갈린 위치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에 위치한 선수가 볼을 받을 때 후방에는 볼을 건네줄 수 있는 패스 선택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라이프치히는 과감하게 앞선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앞선에 있는 선수가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볼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후방에서 볼을 받는 선수는 전방을 향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전달해주면서 라이프치히의 공격 패턴이 완성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라이프치히의 공격 방식을 정리해보면 월패스를 통해서 볼을 전진시키고 전방에서는 선수들이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킬 때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월패스를 받는 선수에게 보내주는 과감한 패스,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과감한 전진 패스가 많은 팀이고 전방으로 볼을 과감하게 보내주는 만큼 볼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이처럼 볼을 점유하기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볼을 전진시키는 것은 호펜하임 시절부터 보여줬던 나겔스만 감독의 경기 스타일인데요. 라이프치히 또한 나겔스만이 오기 전부터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나겔스만의 스타일이 라이프치히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 참가했던 모든 팀들의 평균 볼 전개 속도를 비교해봐도 라이프치히는 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볼을 전개하는 팀이었고 나겔스만이 이끌었던 호펜하임 또한 리그에서 4번째로 볼 전개 속도가 빠른 팀이었습니다. 그만큼 라이프치히가 나겔스만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것은 팀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라이프치히는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미드필더, 풀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하는데요. 이때 라이프치히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전방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의 역습을 최대한 방해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한 번이라도 경기에 출장한 선수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보면 23.6세로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젊은 선수단을 갖추고 있는데 젊은 선수단을 갖추고 있는 만큼 라이프치히는 전방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은 것은 라이프치히가 상대의 패스 방향을 측면으로 몰고 가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중앙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라이프치히의 최전방 공격수들은 상대가 중앙으로 패스할 수 없도록 측면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상대팀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모여들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라이프치히는 상대 선수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데, 특히 데인마크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주면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받기 위해 낮은 지역까지 내려올 때도 중앙 수비수가 거침없이 상대 공격수를 따라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프치히는 저돌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기록적으로 봐도 태클 횟수가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태클 횟수가 많은 팀이고, 상위권 팀들의 태클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꽤 많은 태클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수비수가 과감하게 전진했을 때 수비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봐도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실점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볼을 빼앗아 오는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은 라이프치히의 수비 스타일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덴메를 판매한 것이 라이프치히의 수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덴메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었는데, 특히 라이프치히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 덴메가 중원에서 상대의 볼을 적절하게 차단해줬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덴메를 나폴리로 이적시킨 상태에서 덴메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덴메의 공백을 느끼고 있고, 덴메가 이적한 이후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그리고 8실점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 후반기에는 덴메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라이프치히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치히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라이프치히는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베르너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고, 수비라인에서는 장기 부상에서 복귀했던 코나테가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출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최전방에는 폴센이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크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나겔스만은 폴센을 선발로 출장시켰고 폴센의 파트너로는 올모를 기용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코레아와 브루살리코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고, 토마스 파티 또한 부상으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와 모라타, 주앙 펠릭스와 요렌테 중에서 어떤 선수가 공격진을 구성할 것이냐가 포인트였는데, 시메오네 감독은 모라타 대신 디에고 코스타, 주앙 펠릭스 대신에는 최근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요렌테를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라이프치히는 포메이션상으로 4-2-3-1, 3-5-2 혹은 3-3-3-1까지 다양한 포메이션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유동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경기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선수는 라이머였습니다. 라이머는 기본적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라인 앞에서 플레이하지만 공격 상황이 되면 오른쪽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갔는데요. 이때 자비처와 은쿤쿠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좌우 측면에 앙헬리뇨와 라이머가 배치되는 공격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라이프치히는 수비 상황에서 라이머와 캄플이 수비라인 앞에 배치되는 4-2-3-1 전형을 형성했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라이머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3백을 기반으로 앙헬리뇨와 라이머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머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라이프치히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앙헬리뇨와 라이머가 높게 올라가면서 자비처와 은쿤쿠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중앙에는 많은 선수를 배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수비하기 위해 움직이면 중앙에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많은 만큼 중앙에서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중앙으로 밀집하게 되면 좌우 측면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캄플까지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많아서 라이프치히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준비해온 모습이었고, 사실 라이프치히는 평소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프치히가 공격을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라이머와 자비처, 은쿤쿠, 더 나아가면 올모와 폴센까지 많은 선수들이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격 상황이 되면 중앙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라이머,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자비처의 호흡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두 선수가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머가 측면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오면 발생하는 사이 공간으로 자비처가 침투하기도 했고,
라이머가 수비 상황에서는 중앙에 있는 만큼 라이머가 측면으로 올라오지 못할 때는 자비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라이머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라이머가 측면으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자비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크로스를 올려줬고 올버가 헤더로 마무리한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는 공격 패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단한 두 줄 수비를 무너뜨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을 만한 공격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선수는 우파메카노였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공격을 전개할 때 라이머가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에 캄프리 혼자 배치될 때가 많은데요. 이때 문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캄프를 강하게 압박하면 라이프치히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파메카노는 캄프리 압박을 받게 되면 직접 볼을 몰고 올라와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파메카노가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볼을 전개해준 덕분에 라이프치히는 중원에 선수가 부족할 때도 볼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히트맵만 봐도 우파메카노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우파메카노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비 상황에서도 우파메카노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을 전개할 때 수비수들이 담당해야 하는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우파메카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볼을 전개하는 순간 빠르게 전진해서 볼을 끊어내기도 하고 뛰어난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수비 뒷공간으로 넘어오는 볼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차단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우파메카노의 활동 반경이 라이프치히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굉장히 적합해 보였는데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습이 시작될 때 중간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선수가 부족해 보였는데요. 요렌테나 디에고 코스타가 볼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기도 했고 특히 코케나 사울리게스가 평소에는 중원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의 압박에 막혀서 공격을 매끄럽게 전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서는 카라스코, 오른쪽에서는 요렌테가 뛰어갈 때 달려나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좋은 패스가 공급되지 못했는데요. 주앙 펠릭스가 교체로 들어와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기 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을 전개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앙 펠릭스가 교체로 투입된 58분 이전까지 두 팀이 파이널 서드, 즉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준 횟수를 비교해보면 라이프치히가 149개의 패스를 시도한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이프치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개의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러나 주앙 펠릭스가 교체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두 팀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주앙 펠릭스는 공격을 전개할 때 전방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볼을 소유해주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거의 모든 공격이 주앙 펠릭스를 거쳐가기 시작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앙 펠릭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는 주앙 펠릭스가 라이머가 측면과 중앙을 오갈 때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앙 펠릭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왼쪽 측면에 치우쳐서 플레이했는데 라이머가 측면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이 시작되면 주앙 펠릭스가 수비라인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주앙 펠릭스는 카라스코와 함께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디까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 3명의 선수가 삼각형을 만들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놓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라이프치히의 측면 수비를 무너뜨렸는데요. 주앙 펠릭스가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디에고 코스타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주앙 펠릭스가 디에고 코스타에게 볼을 주고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는 것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앙 펠릭스가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라이프치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라이프치히의 공격 작업에서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였는데요. 공격을 전개할 때 앙헬리뇨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자비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비처가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앙헬리뇨에게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앙헬리뇨가 뒤에서 들어오던 애덤스에게 볼을 보내줬을 때 애덤스의 슈팅이 사비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라이프치히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행운의 득점처럼 보였지만 경기 내내 측면으로 움직였던 앙헬리뇨, 중앙으로 움직이는 자비처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실점 이후에 중앙 수비수인 펠리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라이프치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하면서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뛰어난 두 감독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두 팀의 경기. 나겔스만이 승리를 거뒀지만 두 감독의 전술 싸움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아레알의 컨셉은 당연하게도 수비적으로 나올 것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수비적으로 나왔느냐? 비아레알이 4-5-1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고요. 거의 모든 선수가 수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변화를 준다면 단주마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코클랭이 살짝 측면을 커버하면서 4-4-2 심지어는 모레노와 단주마까지 내려오면서 이 거의 11명의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위치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었는데, 이때 바이에른 뮌헨은 그 나겔스만 감독이 공격적인 경기를 해야 될 때 들고 나오는 3백 전형, 그리고 3백에서도 윙백 자리에 측면 공격수 사네나 코만 같은 선수를 배치하는 정말 공격적인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격 전형은 앞선에 레반도프스키, 무시알라, 밀러, 왼쪽에 코만, 오른쪽에 사네였죠. 그리고 이렇게 3백 라인 엄청 올리고, 3백이 라인을 올리니까 키미나 고레츠카, 특히 고레츠카가 전방을 올라가서 숫자 싸움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페널티 박스 안에 레반도프스키, 고레츠카, 밀러, 무시알라까지 공격 숫자 많이 늘려놓고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비아레알의 그 빽빽한 밀집 수비에서 숫자 싸움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레반도프스키의 제공권이나 결정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늘상 나겔스만이 3백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 사네와 코망이 측면에 배치되면 사네가 오른쪽, 코망이 왼쪽에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특히 상대의 밀집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좌우 윙백을 넓게 사용한다. 이 의미는 윙백들이 측면을 공략해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수비가 벌어지면서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 이때 크로스가 올라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격수들이 싸워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오늘 경기는 어땠냐? 비아레알이 수비 라인을 빽빽하게 밀집시키고 있는데 코망은 오른발 사용하죠. 그리고 사네는 왼발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으면 이 선수들이 계속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수비가 끌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비아레알은 계속 중앙에 밀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시키는 플레이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사네가 중앙으로 접고 크로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코망이 반대편에서 오른발로 접고 크로스를 올렸을 때 중앙에서 레반도프스키, 고레츠카, 밀러, 무시알라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에 있지만 헤더 경합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비아레알의 수비수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아무리 레반도프스키라지만, 아무리 밀러라지만 비아레알의 수비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나겔스만 감독의 패착은 사네와 코망을 측면에 두면서 공격적인 전형을 가지고 나오는 건 당연한 전략일 수 있겠지만, 사네를 오른쪽, 코망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접고 들어오게 만든 건 이거는 나겔스만 감독의 패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비아레알이 오히려 역습 찬스가 나왔죠. 비아레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주마를 살짝 올리고 코클랭이 살짝 빠지면서 중원에는 파레오와 카프에, 측면 미드필더로도 코클랭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코클랭을 살짝 측면으로 배치하면서 단주마와 제라르드 모레노가 전방에 배치되면서 역습할 때 단주마의 빠른 발, 제라르드 모레노의 이 패스 능력, 요걸 살려서 높게 올라온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 요걸 이제 공략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좌우 중앙 수비수로 나온 리카엘 헤난데스나 아니면 파바르, 이 선수들이 오버래핑까지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공격적으로 득점이 필요하니까 요 공간들을
단주마나 혹은 제라르드 모레노가 확실하게 노렸다.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답답하게 경기를 펼치는 상황, 그리고 비아레알이 한 방씩 찔러주면서 역습 기회를 가져가는 요 흐름이 지속됐는데, 비아레알의 약점은 결정을 못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주마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그래도 오늘 역습 찬스에서 비아레알이 단주마에게 좀 찬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단주마가 결국에는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비아레알이 역습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서는 비아레알의 빌드업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메리 감독이 어떤 변화를 줬느냐, 에메리 감독이 역습할 때 단주마가 계속 득점을 못하니까, 결정을 못 지어주니까 단주마를 빼고 추쿠헤제를 넣습니다. 추쿠헤제는 이 비아레알의 유망주죠.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이 선수를 넣으면서 추쿠헤제가 이제 반대편에서 역습을 하기 시작했죠. 단주마의 역할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아레알은 이제 왼쪽 공격은 거의 없고 오른쪽에서 추쿠헤제, 그리고 모레노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추쿠헤제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는 거. 요걸 이제 에메리 감독은 후반전에 어떻게든 한 골을 넣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득점을 하겠다 라고 들고 나왔던 건데, 바로 이 장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제라르드 모레노가 수비라인을 잘 무너뜨리면서 역습에 성공했고, 여기서 모레노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면서 추쿠헤제에게 득점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추쿠헤제가 결정을 확실하게 지어주면서 비아레알이 오히려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합 스코어 2대1로 비아레알이 앞서가는 상황이 나왔고, 이 에메리 감독이 그 단주마의 스피드, 저돌성, 요게 이제 사실은 역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단주마를 빼는 선택을 사실 어려워했을 텐데, 단주마를 과감하게 빼고 추쿠헤제를 투입한 게 에메리 감독의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용병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에메리 감독이 이 수비를 중심적으로 하는 경기를 펼쳤지만 수비를 생각하면서도 어느 정도 단주마와 모레노, 그리고 모레노와 추쿠헤제, 이렇게 에메리 감독도 수비를 하지만 역습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경기를 했던 게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계속해서 공격 숫자를 넣었지만 결국엔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접고 들어오는 크로스였다. 후반전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사네가 접고 들어오고 코망이 접고 들어오고 요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게 비아레알의 수비를 분산시키는데 실패하는 걸 90분 내내 보면서도 나겔스만 감독이 좌우 측면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비아레알에게 무승부를 거두고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탈락하는 이 수모를 겪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